결혼한 여성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아들들은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평소에는 부모에게 관심도 없이 철없이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결혼만 하면 마치 원래 그랬던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자기 집안 위주로만 챙기는 남편들이 있어서 나온 말이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챙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자기 부모만 챙기니 문제이다. 친정 부모도 챙기고 싶은 아내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항상 시댁이 우선이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30년 가까이 같이 살고 있는 나의 남편도 참 효자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순위를 매기라고 하면 꽤 높은 순위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성품이 착하고 오래전 홀로 된 어머니께 참 잘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남편이 효자면 그 아내는 힘들다고. 나는 효자인 남편을 둔 덕분에 좀 피곤하게 살아왔다. 솔직히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끼어들기를 포기한 지는 이미 오래다. 한때는 내 자리를 찾고 싶다는 마음에 남편하고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시어머니께 대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래전 혼자가 되신 시어머니에게 아들이 오죽이나 애틋했을까. 24시간 주야로 아들만 생각하는 어머니, 혼자의 몸으로 억척스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한없이 가엾은 아들. 이 둘 사이에 끼어들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서운해할 필요도 없었고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이 둘 사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름대로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더 잘하려고 할 때, 내가 노력한 것이 전혀 티가 나지 않을 때, 혹은 시어머니께서 내가 한 일도 마치 당신의 아들이 워낙 잘나서 아들이 한 것으로 착각하고 기특해 하실 때, 솔직히 나로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어쩌면 시어머니께선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니 며느리가 안중에 없으신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애당초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고부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일찌감치 포기했다. 거기에 내가 마음이 휘둘리면 나만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는 것을 익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 아들만 둘이 있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한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착한 남편과 사는 며느리는 굉장히 잘해야 그럭저럭 보통 수준이 된다. 이제는 많이 내려놓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신혼 초에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 작은 아이가 태어나 돌이 될 때까지 내 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살았다. 어머니는 옛날 뿐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남편은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늘 다른 길 위에 서 있었다. 아내에 대한 배려는 없었고 모든 것을 어머니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도대체 내가 누구와 결혼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안에 내 자리, 내 위치가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만 있고 나는 들러리가 된 기분이었다. 한번 이런 생각에 빠지자 걷잡을 수 없이 내 생각 속에 스스로 갇히면서 현실을 더욱 비관하였다. 나는 그저 애만 낳는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자 남편과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 그러면서 고부 갈등은 더 깊어졌고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급기야는 결혼 5년 만에 나는 이혼을 깊이 고민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두고 나올 용기가 없었다. 또 딸의 결혼을 은근히 걱정하시던 친정 부모님께 큰소리치면서 한 결혼을 끝내기에는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어떻게 하면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 먼저 결혼한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도 듣고 그분들이 하라는 방법대로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잠깐 마음의 위로가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는 마음의 방황을 끝내고 내 인생 최고의 문제인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졌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원만해지면서 집안도 서서히 안정이 되어 갔다. 결혼 전 남편과 나는 한 동네에서 몇 년 동안 이웃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양가 어머니들은 이미 아는 사이였고 남편도 오다 가다 마주친 나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 남편과 정식으로 선을 보고 나서 결혼 날짜를 잡고 나자 그때부터 친정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한가득 하셨다. 꼿꼿한 성격을 가진 딸이 홀 시어머니의 외며느리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상견례를 통해 시어머니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면서 맏딸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대신 걱정하셨다. 과연 이 결혼을 시켜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느라 청첩장을 다 써놓고도 며칠 동안 붙이지 못하셨다. 그런 모습을 우연히 본 나는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게요. 결혼이 남편하고 사는 거지 시어머니하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까맣게 모르면서 그렇게 친정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결혼을 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린 후 한 달 만에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았다. 결혼은 남편하고 둘만 사는 것이 아닌데 철없던 시절의 나는 결혼과 동시에 파생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당신께서 젊은데 굳이 뭐하러 같이 사냐고 하면서 우리 부부를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시키셨다. 처음부터 당연히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 것으로 생각했던 나는 신혼 때 따로 살아보지 언제 그렇게 살겠냐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딸의 결혼에 우려를 표하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의 결정에 놀라면서 잘해드리라고 하셨고 주변 지인들도 다들 놀랐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어머니께서 왜 굳이 분가를 시키셨는지 알았다. 혼자 되신 지가 20여 년이 넘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하셔서 당신 스스로가 남의 식구를 받아들일 엄두가 나지 않으셨던 것이었다. 나의 신혼생활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을지 몰라도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두고 따로 사는 대가는 컸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댁에 들려야 했고 주중에도 일만 있으면 가야 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처음에는 시댁에 자주 가는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부부만의 오붓한 신혼생활은 거의 없었다. 볼 일이 생겨도 친구들 모임이 아닌 이상 모든 곳에 항상 시어머니와 함께 해야만 했다. 말이 분가였지 어떤 때는 차라리 같이 사는 편이 더 낫겠다 싶었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부부만의 시간이 없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슬슬 짜증이 났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오직 아들밖에 모르셨다. 심지어는 내가 남편에게 뭘 좀 하려 해도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해주곤 하셨다. 묘한 기분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에게 집착을 하고 계셨고 무슨 일이든지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하기를 바라셨다. 나는 점점 도대체 왜 결혼을 했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그냥 어머니가 아들하고 사시지 굳이 결혼을 왜 시키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도저히 내가 끼어들 자리가 보이지 않고 항상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것이 슬펐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과의 사이도 서서히 벌어졌다. 아이가 태어나면 좀 괜찮아질까 했지만 손자에 대한 애착 또한 지나치셔서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시어머니 방식대로 하시고 싶어 했고 매사를 다 어머니 위주로 하시려고 들었다.
더구나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신 탓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고집을 부리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한테 점점 질려가면서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고사하고 내 의견을 하나도 내지 못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하루하루가 숨이 막혔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나는 급기야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만 살겠다고 짐을 싼 적도 있었고 며칠 동안 말없이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었다.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빨리 죽어야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사는데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큰소리로 넋두리를 하셨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따금 나에게 하소연을 했다. 당신이 어머니하고 같은 처지라고 생각해봐. 남편이 먼저 죽고 힘들게 자식 키워서 결혼시켜 놓았는데 아들 며느리가 참법대접한다고 느낀다면 얼마나 괴롭겠냐?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힘든 남편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만 무작정 자기 어머니를 이해하기 바라는 남편도 싫었다. 내가 결혼을 선택한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남편에게 원망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할 거였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왜 결혼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차라리 혼자가 사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남편을 향한 미움도 커져만 갔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던 중 마침 남편이 직장 때문에 캐나다에 2년 정도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 나는 그때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실은 시어머니를 2년 가까이 안 봐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다. 적어도 아이와 셋이서 모처럼 오붓하게 살아보겠구나 하는 생각에 좋아했다. 실제로 해외 파견 기간 동안 시어머니가 와 계셨던 한 달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파견 기간이 끝나고 귀국을 해서 둘째가 태어나자 다시 시작된 고부간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 심해졌다. 파견 기간 동안 혼자 계셨던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나는 잘해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전보다 더 심하게 사사건건 참견을 하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다. 그 사이에 둘이 된 아이들도 시어머니 방식대로 키우기를 강요하셨고 매사를 모두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셨다. 나는 다시 숨이 막혔다. 도저히 고부간의 갈등을 빠져나올 방법이 보이지 않았고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까지 두고 나올 생각을 했다.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결혼한 지 5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대로 평생을 참고만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깊은 고민 속에서 가끔 실컷 울면서 우울함을 덜어내는 것이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마치 높은 절벽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밀면 절벽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결혼 초 몇 년 동안 나는 소화제와 설사약을 달고 살았다. 원래 약한 체질에 성격이 까칠하고 예민한 데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신경을 쓰다 보니 걸핏하면 체하고 설사를 자주 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면 속이 거북하고 답답하기 일쑤였다. 그런가 하면 어쩌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면 나는 며칠 동안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했다. 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신경을 건드리고 가슴에 모처럼 박히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가시처럼 걸려서 바짝 긴장을 하다 보니 약한 몸이 견뎌내지 못했다. 이 땅의 시어머님들 중에 잔병치레가 잦은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할 시어머님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어머니대로 나를 못마땅해 하셨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며느리가 온몸으로 당신이 오신 것을 싫어하는 티를 내는데 어느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 싶다. 그러니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벌어온 돈을 마치 며느리가 병원비로 다 퍼쓰는 것처럼 심한 말도 서슴지 않으셨다. 도대체 젊은 애가 뭐가 맨날 아프다고 허구한 날 약을 달고 사냐. 결혼 전부터 그랬으면 고쳐가지고 왔어야지. 명죽으로다 300 오른다고 하더니. 어머니께서 혼잣말처럼 말씀을 했어도 이미 그 말을 들어버린 나는 기가 막혔다.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면서 어머니가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픈 건데 저러나 하고 나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50도 더 넘은 지금 같으면 오히려 너스레를 떨고 받아 넘길 수 있지만 그 당시 20대 중반의 세대기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속상한 말씀이었다. 마치 튼튼한 며느리를 봐야 하는데 약한 며느리를 보는 바람에 당신 아들만 고생시킨다는 말로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남의 식구여서 그랬을 수도 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힘들어하는 나를 본 남편은 늘 이런 말을 했다. 마음을 좀 넓게 가져봐라. 당신은 조금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소심한 게 탈이야.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지나쳐도 될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당신 그러다 제명에 못 산다. 어머니 하루 이틀 겪을 것 아닌데 좀 받아주면 안 돼? 어떻게 매사가 당신 마음을 꼭 들게 해야 하냐? 당신이 먼저 어머니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하면 그냥 봐드리기만 하면 되잖아. 원래 그런 분인가 하고. 남편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나는 당신은 자기 엄마니까 그 밑에서 컸으니까 봤을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냥 볼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내기 바빴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몸이 나빠지고 우울해져 갔다. 그러다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선배 언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름대로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점점 더 싫어지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언니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하자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 같으면 그런 시어머니가 계시면 정말 잘해드릴 것 같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동동거리다 퇴근했는데 누가 알아서 집안일을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가뜩이나 피곤한데 말이야. 언니는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했다. 굳이 너무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마. 어머니 계실 때는 그냥 놔두었다가 가시면 다시 원래 네 스타일대로 바꿔놓으면 되잖아. 아니면 어머니 기분 좋으실 때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하고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속에다 두고 끙끙거리면 상대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당신이 아들 집에 오는 게 싫어서 그런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봐줄 수 있는 것은 봐주는 것도 자기 마음을 넓게 만드는 일이야. 나는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싫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갈등은 원인이 외부에 작용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면적인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살아오신 방식이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드리면 그만인데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매사에 따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속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에 오시면 주방이든 화장실이든 심지어는 남편의 옷장 서랍까지 열어서 물건들을 당신 스타일대로 정리를 해놓으시곤 하셨다. 어찌 보면 며느리 옷장 서랍을 안 여시는 것이 다행이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나는 원래 다른 사람이 내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을 정말 질색한다. 결혼 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내 책상 서랍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했고 혹시라도 내가 없는 사이 잠깐이라도 만진 티가 나면 신경질을 있는 대로 내던 사람이다. 그래서 며느리의 살림을 마치 당신 살림살이처럼 이리저리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무엇보다 싫었다. 그것도 내가 쓰기 편하게 해놓은 것을 다 뒤집어 놓은 모습을 보면 있는 대로 속이 부들거렸다. 그렇다고 어른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끙끙거리다 보니 탈이 날 수밖에 없었다. 나이를 먹은 지금은 너스레를 떨며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이지만 젊은 시절의 나는 그렇게 속이 좁기도 했고 그저 내 생각이 먼저였다.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뿐만 아니라 살림살이에 대한 지나친 참견을 하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신경이 있는 대로 쓰이면서 괴로웠다.
그러다 보니 점점 어머니가 보기 싫었고 어떤 때는 전화 목소리도 싫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조차 두렵기까지 했다. 차라리 어디 이민이라도 가서 아주 안 보고 살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의 충고대로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나는 그렇게 해야 쓰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썩 마땅치 않아 하시면서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며느리의 살림에 손을 대지 않으셨다. 마음 공부를 하기 전 같으면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냥 조용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그동안 미처 몰랐던 사실에 놀라시면서 내 말을 들어주셨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이 그저 내 아들 집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셨고 또 그렇게 해주면 아기 키우느라 힘든 며느리도 편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신 것이었다. 선배 언니의 말대로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이었고 며느리가 뭘 싫어하는지 전혀 모르셨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렇게 사소한 갈등부터 조금씩 해결되자 마음이 편해지면서 몇 년 동안 먹어온 소화제와 설사약을 끊고 살게 되었다. 어차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세대가 다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한 걸 일일이 다 말을 하고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조건 어른이 하시는 거라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속으로만 곰게 만드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을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전할 필요는 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갖고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려고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날 수 있다. 우연히 만난 마음 공부를 통해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본문을 듣고 정말 내 마음이 문제였을까? 내 마음만 고치면 이 지긋지긋한 고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의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렇지만 갈등의 괴로움이 극에 달해 매일이 지옥 같았던 나날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렇게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어머니께서 아들을 결혼시킬 생각만 하셨지 정신적으로 독립을 시키지 않으신 걸 알았다. 아들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시키다 보니 아들에게 여태까지 당신이 해주던 일을 평생 동안 대신해 줄 수 있는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매사를 당신이 하던 대로 안 하면 기분이 나쁘셨고 반면에 나는 신혼의 기분에 들떠서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니가 왜 탐탁지 않아 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부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다. 그냥 겉으로만 분가를 시키셔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나도 남편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남편이 나한테서 멀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매사를 내 위주로 강요하기 바빴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집착하고 있다고 불평을 하느라 정작 내가 남편에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시어머니의 집착과 나의 집착이 별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고 나서 나는 되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했었다. 원래 소심해서 작은 일에도 전전긍긍하는 편이었는데 그 습관도 고치려고 노력했다. 어머니와 남편이 단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나, 혹시 내 흉 보는 건 아닌가? 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외출이라도 하면 혹시 나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느긋하게 보기 시작하자 마음이 무척 편해졌다.
예를 들어 시댁에 가서 어머니께서 남편만 데리고 외출을 해도 예전처럼 기분이 상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고, 때로는 내가 남편과 갈 만한 자리라도 바람쐬시라고 어머니를 보내드렸다. 그리고 혼자가 되신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자리를 어느 정도는 채워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기 시작했고, 한 여성으로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시어머니께서는 45세에 혼자가 되신 후에 몇 년이 지나서 또 한 번의 큰 슬픔을 겪으신 분이었다. 귀한 큰아들을 군대에서 사고사로 잃고 나서 남은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자신도 모르게 커지셨던 것이다. 물론 결혼 전에 그런 사실을 이미 알아서 힘든 삶을 살아오신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젊고 철없던 시절의 나로서는 그걸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음 공부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에게 나를 세우고 대립하던 내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변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께서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전에는 무조건 아들만 챙기시던 것도 며느리를 챙기기도 하시고 가끔은 며느리에게 의지도 하신다. 내가 변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도 변해가셨다. 한때 고부간의 갈등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처럼 심각했지만 오히려 그 갈등이 있었기에 내 삶을 보람되게 만들어 주었다. 만약 시어머니께서 안 계셨더라면 나는 그토록 내 마음을 자세히 보지 못했고 마음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지도 않았을 듯 싶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것처럼 늘 자식들 걱정만 하시는 어머니가 그저 살아계심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는 많이 연로하셔서 자꾸 쇠약해지시는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도 아직도 결혼과 동시에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더 많아 보인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어도 예전보다는 남편이 가사를 분담해서 도와주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육아를 신경 써야 하고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가봐야 하고 명절이나 제사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직장생활은 어렵기만 하고 특히나 며느리의 역할은 정말 버겁다 싶을 정도로 힘든 경우도 있다. 좋은 시댁 어른들을 만나 서로 이해하고 배려를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시댁에는 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시댁에 가서 기껏해야 일이나 실컷 하고 오는 경우에는 더욱더 시댁은 가고 싶지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시댁을 위해서 일만 하려고 결혼을 한 건가 하는 서글픔이 밀려온다. 결혼하고 나서 주말마다 시댁에 갔던 나는 일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매주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참 싫었다. 물론 처음부터 어머니가 싫었던 것은 아니다. 주말마다 가면서 어떻게 하든 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와 자꾸 틀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나는 지쳐갔다. 시어머니와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만 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만난 마음 공부는 제대로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심에 대해 배웠다. 하심은 매사에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상대와 부딪힘 속에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다른 이의 바둑판을 보는 것과 같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 옆에서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바둑판을 쳐다보면 이길 수 있는 수가 훤히 보이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있다. 생활 속에서 하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에는 결혼한 며느리는 시댁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심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법문을 듣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아무리 하심을 실천하는 것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중요하다 해도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도 나도 친정에서는 귀하게 자란 딸인데 내가 시댁에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종이 되어야 하나? 적어도 그러려고 결혼한 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에 마음 공부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면서 이것은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미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본 나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것이니 한번 해보기로 했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싶었다.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굉장했다. 아니, 경이로웠다.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하심을 실천하고 어머니와 화합하려고 하다 보니 법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며느리가 시댁의 종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시댁의 허드렛 일이나 하는 하녀 개념의 종이 아니라 매사에 시댁 식구들을 대할 때마다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어머니와 마주했을 때 내 마음에서 어머니가 싫은 마음이 일어나면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내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혹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원하는 일이라면 일단 예의하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어머니 방식을 따라 보려고 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보려고 애를 썼다. 물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기도 했고 괜히 마음 공부를 시작해서 이런 고생을 사서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심지어는 자존심이 상하면서 내가 비굴해지는 것도 같았고 차라리 그냥 다 그만두고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참는 데까지 참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하심을 실천해 보았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제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머니를 싫어하지 않고 고부간의 갈등을 잘 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부디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한동안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니를 상대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서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더 올라와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참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쪽으로 들어드리려고 이를 악물고 하다 보니 어머니를 향해 일으키는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마음 안에는 어머니보다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어머니가 하시는 것은 아예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 등이 보였다. 그렇게 예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 마음들이 보이면서 작은 깨달음이 나의 머리를 울렸다. 고부간의 갈등은 오로지 시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잘못된 내 마음들이 보이면서 시어머니의 입장이 조금씩 이해가 되었고 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라 원래 그런 성격이셨구나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어머니를 상대로 하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전혀 포용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과 상대를 조금이라도 포용하려고 마음먹으면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겉으로만 따르는 척했을 뿐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고 매번 마지못해 어머니를 대했던 것을 알았다. 물론 결혼해서 만난 생면부지의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살갑게 느껴질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만 있어도 그런 고부간의 갈등은 없었을 것 같다. 그렇게 나의 잘못된 마음들을 알아가면서 작은 것을 하나 해도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머니를 먼저 배려해 보려고 하자 신기하게도 멀게만 느껴졌던 어머니가 점점 내 곁으로 오시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원래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고 내가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뿐이었다. 자신과 맞지 않은 시댁 식구들에게 하심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가정이 화목해진다. 식구들이 존중해주고 그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다. 무엇보다도 갈등으로 인한 번뇌가 사라지고 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시댁 식구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고립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본인이 무시당하고 스스로 괴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지독히도 괴로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결혼한 여성들이 신혼 초 당황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댁과 친정 사이의 사소한 문화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다.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서로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서로가 비슷한 환경에서 살다가 결혼한 경우라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경우에는 취향이 달라서 곤욕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시댁과 음식 문화가 다른 경우라면 어떨까? 아마도 며느리 입장에서 꽤나 애먹을 것 같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위장이 약하고 혈압이 높으셔서 친정에서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그런 입맛에 길든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싱겁게 먹는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음식에 간이 세고 대체적으로 짠 음식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오는 날이면 나는 영락없이 소화제를 먹거나 아니면 물을 계속 마셔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내가 음식을 해서 간을 맞추려고 하면 항상 긴장이 되고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나름대로는 내 입맛보다는 훨씬 더 세게 간을 하면서 어머니 입맛에 맞추어 드리려고 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건 음식에 간이 맞지 않다는 타박이었다. 그때마다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열심히 말씀을 드려도 고집이 센 어머니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당신의 입맛만 고수하셨다. 더구나 나는 요리를 할 때 대부분 소금을 사용해서 간을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국은 물론이고 여러 음식에 간을 하실 때도 조선간장이라고 불리는 국간장을 사용하셨다. 젊은 시절 냉장고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가난한 시골 살림에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자연히 짜게 간을 했던 습관이 있으셨다.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면 시어머니께서는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한다. 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네가 만든 것이 어디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잔소리를 하셨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그러면 어머니가 다 하시지. 왜 나에게 시키시는 걸까? 아휴 잔소리 또 시작이시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곤 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된다는 푸념만 늘었고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던 터라 더 힘겹게 느껴져서 시댁에 가기가 싫었다. 이리저리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피하고 싶기만 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해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마음 공부를 하면서 시어머니하고 자꾸 엇나가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을 보았기에 일단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간을 맞추어 보려고 애를 썼고 그래도 간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식탁에 소금이나 간장을 놓아드렸다. 예전 같으면 얼굴을 붉히면서 퉁명스럽게 말했겠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간이 맞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무조건 내 판단이 옳다고 우겨봐야 결국은 나 자신만 힘들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어머니께서 60평생이 넘게 간직하신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쩌면 시어머니께서도 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나는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할 때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던 것을 국간장으로 바꾸었고 어머니를 쫓아다니며 간을 물어보았다. 어머니 입맛에 될 수 있으며 맞춰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변하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좀 싱겁지 않을까 하는 음식도 그만하면 됐다, 아주 맛있게 됐구나 하면서 전과는 다르게 칭찬을 해주셨다. 단순히 음식에 간이 맞지 않아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소금과 간장의 차이는 별것이 아니었다. 사실 소금을 넣든 간장을 넣든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짜게 드신 어머니에 대한 배려는 없었고 내 입맛만 고집하려 들였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다. 나 하나가 가족에게 맞죠. 모두가 편안해진다면 더 마음 쓰지 않고 하면 되는 것인데 내 입맛을 주장했던 것 뒤에는 처음부터 시어머니에게 밀리고 싶지 않은 묘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여전히 싱겁게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어머니와 음식을 놓고 힘들어하지는 않는다. 짜게 드시는 어머니도 존중을 해드리고 어머니도 나의 그런 입맛을 알고 계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이다. 결혼하기 전 친정어머니께서는 딸의 혼인날을 받아두고 그날부터 한숨을 내쉬셨다. 그렇지 않아도 성격이 까다로운 딸이 과연 결혼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다. 저 싫은 것은 죽어도 안 하는 성질이고 한번 아니다 싶으면 뒤도 쳐다보지 않은 성격을 가진 딸의 앞날이 왠지 불안해 보이셨기 때문이다. 친정어머니께서는 항상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경우를 따지는 게 흠이야. 그럴 거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누가 너를 좋다고 하겠냐? 경우 바른 것도 좋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 상대를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어디 결혼해서 잘 살겠냐? 누가 너를 좋다고 할지 걱정이다. 걱정이야. 성장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씀이다. 친정어머니께서는 내심 딸의 성격을 불안해하셨다. 경우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따지고 넘어가는 성격인지라 언젠가는 그 성격으로 인해 고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다. 친정어머니의 걱정은 내 결혼 생활에 그대로 드러났다. 내가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때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자불안석이 되셨다. 딸이 당장이라도 그만 살겠다고 할까봐.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이상은 어쩔 수 없다. 다 참고 사는 거지.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오는 거다. 네가 좋다고 해서 한 결혼이고 애들도 있는데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하는 말씀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달래셨지만 친정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혼 생활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때 만난 마음 공부를 통해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불안한 결혼 생활도 차츰 안정이 되어 갔다. 무엇보다도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시작하면서 예전보다는 성격도 많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건 호수에 뿌연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조금만 휘저으면 금방이라도 바닥에서 황토물이 올라오는 상태였다. 겉으로는 전보다 성격이 많이 누그러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옳고 그름이 가득했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는 스스로 만든 큰 잣대가 있어서 그 잣대로 세상을 재고 있었다. 사람을 만나도 내 잣대를 들이대고 사물을 봐도 내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 물론 그 잣대가 때로는 세상을 사는데 도움을 준 적도 있지만 치명적인 손해를 더 많이 입히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더구나 그 잣대는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많은 인가를 지었다. 세상을 향해 내 마음속의 잣대를 들이대는 동안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잣대를 들이대면서 보이지 않게 상대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잣대를 고집하면 할수록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포용하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 많은 악영과 악업을 지어왔다. 빗물이 바다에 도달하려고 할 때 여기저기에 걸리면 고여서 결국은 썩은 물이 되지만 걸리지 않고 가면 그대로 바다에 도달한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이것저것에 걸리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옳고 그름에 매여서 미운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 여기저기에 걸려 꼬여서 썩은 물처럼 내 마음속에는 점점 나쁜 마음이 쌓여버렸다. 그리고 나쁜 마음들이 나를 점점 올가매는 것도 모르면서 힘들어했고 정작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모른 채 헤매고 있었다. 스스로 만든 옳고 그름의 잣대를 고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면서 고부간의 갈등도 서서히 풀려갔다. 그러한 갈등 때문에 내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큰 잣대를 발견할 수 있었고 더는 그 잣대로 인해 고통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잣대를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어머니와의 갈등도 줄어든 것이다. 산에 오를 때 나무 지팡이가 필요하면 짚고 올라가다가 산에서 내려와서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인 것처럼 옳고 그름의 잣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쓰면 그만이었다. 거기에 굳이 내 마음이 머물거나 붙들려 있을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귀한 이치였다. 신혼생활이 한참 즐거워야 할 시기에 큰아이를 임신하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남편과 하루가 멀다고 싸웠던 시절에 내가 남편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다. 길을 막고 물어봐라.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어머니도 문제고 당신도 문제야. 도대체 결혼은 왜 했어? 그냥 어머니 모시고 혼자 살지. 홀 시어머니 외아들에 그래도 나만큼 하는 며느리가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 그러면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다. 나는 다 잘하고 있고 마치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나의 태도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 심지어 내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무조건 시어머니가 잘못한 탓이고 중간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남편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면서 푸념하기 일쑤였고 그런 나를 남편이 조금이라도 달래주려고 하면 나는 더 기가 살아서 남편에게 화를 내기 바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간의 마음이 맞지 않아 부딪힘이 생기면 자기야 맞지 않는다고 멀리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는 자기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도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합리화하며 모진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남보다 내가 우선이고 남 탓을 먼저 하는 것에 물들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괴롭거나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방을 먼저 탓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들 밑에는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더 괴롭고 힘든 상황에 빠지게 한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고 나오고 싶어 하지만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도 고부간의 갈등을 무조건 다 시어머니 탓으로만 돌렸다. 정작 내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른 채 모든 것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만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그 시대의 보통 분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셨고 다만 남들보다 좀 힘든 세월을 살아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성향이 있으셨을 뿐이다. 상대의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하고 탓하기는 쉬워도 막상 자기 자신부터 이치에 맞게 행동했는지 잘못된 마음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기는 매우 어렵다. 나도 처음부터 그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괴로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내가 일으킨 잘못된 마음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법문을 믿어보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머니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부터 계속 보려고 하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잘못한 행동들이 잘못된 마음들이 보였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도 했다. 길을 막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내가 무조건 옳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나는 아주 판단을 잘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 안에 잘못된 마음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내 마음들을 보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부터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기 위해서 매사에 네 탓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 아닌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 방법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 내 마음을 아주 깊게 보면 볼수록 간혹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지? 하는 나쁜 마음이 보일 때도 있어서 스스로 실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보고 버리면 그만큼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기환 이치와 원리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에 감사하다.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신경 쓰이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시부모님의 생신을 챙기는 일이 아닐까 싶다. 시어른들의 생신이 돌아오면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선물은 뭘 해야 하나 등등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며느리가 여럿인 경우에는 서로 무슨 선물들을 하나 눈치를 보느라 피곤한 집도 있고 때로는 분에 넘치는 생신상을 바라거나 값비싼 선물을 바라는 부모님 덕분에 과도한 지출을 해야 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며느리들도 있다. 나도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오면 항상 어떻게 넘겨야 하나 신경을 곤두세워 고민을 하는 바람에 생신상을 한번 차리고 나면 며칠을 끙끙 앓을 정도였다. 음식 솜씨가 없던 나로서는 시어머니께서 외식을 싫어하시는 탓에 매번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야 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다.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오면 어떻게든 편하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하루 외식하는 것으로 대충 넘기려고 머리 쓰느라 바빴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난 상태로 생신상을 차렸다. 그러면서 속은 있는 대로 부어서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냥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사 먹고 보내면 안 되나, 굳이 이렇게 며느리를 힘들게 일을 시켜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생신상을 차리니 몸은 더 힘들었다. 그러다가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식구들끼리 기분 좋게 밥 한번 먹자는 생각을 했다.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일상을 안 차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지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해가 갈수록 정성과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비록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몇 가지만으로 차려진 근사하지는 않은 상차림이었지만 진심으로 생신을 축하드리는 마음을 담으려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서 애들하고 힘든데 뭘 이렇게 차렸니? 애썼구나. 다음부터는 그냥 나가서 먹자 하셨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렇게 어머니와 나는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인정하고 변해갔다. 물론 그 이후로는 외식도 자주 하고 더는 생신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생신상 차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다. 음식 솜씨가 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센 나로서는 음식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싫기도 하고 그저 편하게 하루 때우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다. 아마도 며느리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생신상을 차려드린다면 비록 생신상이 부실해도 뭐라 할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실 듯 싶다. 정작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것은 당신들을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마음일 것이다. 더구나 시어머니들도 이미 며느리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며느리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건너방에서 싸우면 굳이 보지 않아도 소리만 들어도 누가 잘못했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마음이 훤히 보일 듯하다. 내가 마음 한번 잘 씀으로 인해서 집안이 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 마음도 편해지는 원리를 철없던 시절에는 미처 몰랐다. 지게에 짐을 한가득 싣고서 길을 가다 잠시 쉬려고 작대기를 대고 세워놓았을 때를 상상해보자. 그때 지게 작대기를 잡아당기면 지게는 어김없이 쓰러지고 실려있던 짐들도 땅에 고스란히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지게 작대기를 치워서 지게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누군가와 팽팽하게 마음에 부딪혀서 갈등이 생길 때 내 마음을 쉽게 치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대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서로 뭔가 맞지 않아서 부딪힌다는 의미이다. 일단 갈등이 생기면 거기에 본내가 따라온다. 다행히 사소한 갈등이라면 본내가 금방 사라지지만 그게 아니고 깊은 갈등이 생기면 그에 따르는 본내의 양이 상당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또한 그런 경우는 본내가 잘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힐 때가 많다. 애써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때때로 마음속에 남아서 번뇌를 일으키고 계속 곱씹게 만들면서 괴롭힌다. 이러한 것은 상황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겨우 번뇌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을 먼저 치워버리면 지게짝대기를 치워서 지게가 쓰러지는 것처럼 신기할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던 상대의 마음이 쓰러진다. 물론 조건이 있다. 시간이 걸리고 내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갈등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금방 없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묶인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마치 겨우내 굳게 얼었던 얼음이 햇볕을 한번 쐬었다고 녹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깊은 갈등이 있으면 자기 마음부터 차근차근 무너뜨려 보려고 할 때 상대의 마음도 조금씩 같이 녹는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갈등이 풀리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이해도 포용도 하지 못했다. 좋고 싫은 기준이 너무나 분명했고 상대방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버렸다. 그래서 결혼 후 하나부터 10까지 나와 맞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한동안 무척 힘들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로 만나 한 가족의 울타리에서 지내면서 어머니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 것도 마음 공부를 통해 내 마음부터 내려놓는 수행을 하면서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궁리했던 시간이 무척 길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을 몰랐기에 그저 되도록 멀리서 떨어져서 서로 부딪히지 않기만을 바라거나 아니면 아주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빌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매사에 불평하고 끝내는 미워하고 무시하기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와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을 때는 주변에 홀어머니 외아들에게 시집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쌓아버린 지독한 미움을 다 걷어내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고부간의 반목까지 지는 더 악화될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 그러나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쩌면 내 인생은 여기서 주저앉고 말 것 같은 강박감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왜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거지? 왜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어째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잘 알지 못하는 인연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마 수많은 전생에서부터 인연의 고리가 만들어졌겠지 하는 짐작만 할 뿐 무슨 악연인지를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자신이 괴로움을 받는 것은 자신도 그만큼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을 미워하는 건 자기도 그만큼 상대를 미워하기 때문이고 무언가 서로가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서 괴로운 것이고 자신이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서 괴로운 것이다 라는 법문이 생각났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당연한 이치가 가끔씩 머리를 두드렸다. 어머니와 마주치는 내 마음속의 손바닥은 무엇일까? 그런 게 있다는 말인가? 상대가 미워질 때마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서 점점 내 마음 안에 욕심과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차지 않고 이왕이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그걸 못하시나 나 좀 편하게 해주시지 하고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미움뿐만이 아니라 은근히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까지도 보게 되었다. 그런 내 마음을 보기 전까지는 고부간 갈등의 원인이 나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잘못이 있어도 그것은 전적으로 아들에 집착하시는 시어머니가 원인을 제공하신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고, 어머니를 상대하는 것도 힘겨웠기 때문에 나한테서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적어도 나 정도면 착실하게 사는 것 아냐? 하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욕심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처음에 어림도 없었다.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보고 싶었다. 새벽에 일어나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큰 바위돌을 밀고 나가듯 의심이 들거나 하기 싫은 내 마음을 밀고 나가면서 마음가짐도 아주 조금씩 바뀌어갔다. 그 과정에서 신기하게도 내가 먼저 대립하는 마음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도 나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서로가 보이지 않게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으르렁대던 고부간의 갈등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쉬운 것을 그동안엔 왜 몰랐을까? 왜 짐을 가득 쥐고 있는 지게더러 먼저 비키라고만 했을까? 내가 먼저 물러나면 그만인 것을. 방법을 찾은 나는 스스로가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그만큼 신나는 일이었다. 미움의 지옥을 벗어난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은 마음을 꽁꽁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 던져버린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고부 갈등의 괴로움이라는 사슬을 홀홀 던져버릴 수 있었다. 하나를 지우면 하나마저도 사라지는 원리에 감사했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도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상대도 포기하는 이치를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신다. 그러한 것이 마음 공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그런 모습들을 그저 지켜볼 뿐이다. 이제는 적어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물들지 않으려고 한다. 거기에 매이면 누구보다도 내가 얼마나 괴로워지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는 일이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을 인생의 밑거름으로 삼으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한 결과에 따라 때로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슬프고 괴롭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에 부정적인 면이 늘어나면서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밝은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 버선 뒤꿈치도 밉게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자기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자기 마음에 한번 미움이 깃들기 시작하면 계속 미운 마음으로 물들기 쉽다. 버선은 그냥 버선일 뿐이다. 버선 뒤끝에 마치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미워할 까닭이 없는데도 미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의 모든 것이 밉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밉고 좋음이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걸 알기가 쉽지는 않다. 물든 자기 마음에 계속 끌려다니기가 쉽기 때문이다. 나도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시어머니의 모든 모습들을 싫어하면서 그것을 무조건 시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건 내가 싫다는 마음에 물들어서 상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었다. 물론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잘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그렇게 고부간의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살 거 뭐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덮고 살면 되지. 시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 하고 충고를 해준 적도 있다. 물론 나도 그러고 싶었다.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주말에 시댁에 갈 때만 적당히 대충 지내다 오면 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만 생각하고 살고 싶었다. 내 인생이 시어머니로 인해 망가지는 것이 싫었고 또 그런 것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였고 싫은 마음이 일어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상대를 대하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저 생각을 한번 바꾸면 그만인데, 마음을 한번 바꾸면 그만인데 왜 여태 그런 방법들을 묻혀두고 먼 길을 돌아왔을까? 왜 그토록 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부간의 갈등은 결국 내 마음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덜어내니까 행복한 세상이 보이고 왜 진작 그런 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